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the session. Innovation and change, is it an opportunity or a threat? Mr. Seo Jong-jin is the chairman of Celltrion Group, the South Korea's leading biotechnology company. Celltrion Group is a leading company in the biotech industry, manufacturing and selling various kinds of medicines. He was awarded Rising Star Award in 2010, which is given by Ernst & Young to the best entrepreneur. S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정진입니다. 오랜만에 한국말로 스피치하는 거 들으니까 편하시죠? 한국어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영어로 스피치하면 질문을 못 받아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고요. 지금서부터 한 1시간 정도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편한 주제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뒤에는 2층에는 학생들이에요? 중학생은 없죠? 그러면 고등학생 이상의 스피치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딱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젊은이 그리고 뭐 저희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톤을 맞춰야 될지 몰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나도 여기서 스피치 하려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 비서 보고 자료 가져와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농경 중심 사회 때는 사실은 농토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농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잡을 찾았고 그리고 그게 생계의 수단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작은 소상공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부 농토 중심으로 살다가 여전히 농토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포드 자동차를 대표하는 대량 생산 체계가 들어서면서 자본가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돼서 같이 사는 시대를 가지고 오는 그런 변화를 맞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정보통신 산업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또 하나의 정보통신의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 없어졌죠. 그리고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공유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유리한 것도 많아졌지만 힘들어진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큰 생활의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요새는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업가들이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이놈의 휴대폰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리얼타임으로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유선전화 할 때는 안 들으면 편안했던 걸 들었으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느냐, 사실은 이제 각자의 기술들이 이제 융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융합을 하면서 이제 과연 어떤 사회가 올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명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디다. 근데 이런 시대는 우리가 여기서 세미나를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사실 제일 안 좋은 거는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시도도 할 수 있는 틈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이런 시대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의 변화가 여러 가지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오는 이 변화가 그동안의 변화보다 부작용이 가장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준비는 국가도 해야 되지만, 사회도 해야 되지만, 교육계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작게는 자기의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식의 일이기도 할 거예요.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본인의 일이기도 할 거고, 저는 지금서부터 이런 변화의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곧 머지않아 오는 이 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일 수도 있지만 대응을 놓치면 위기일 수도 있다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에요. 다음. 제가 지금서부터 잠깐 저희 그룹의 광고 필름을 2개를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콘티를 직접 만드는 필름이라 보여드리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30초짜리 필름 세계로 2개입니다.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다음.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기. 신념이 있다면 꿋꿋이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음, 당신을 믿고 셀트리온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왜 우리 회사 필름을 보여드리느냐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저희 회사와 제가 걸어왔던 얘기를 하려고 이 필름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앞에 시사트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야 드레스 코드가 뭐냐 그랬더니 정장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티셔츠를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넥타이만 풀고 왔더니 옷을 벗고 와이셔츠를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언제 올릴까 그러다가 지금 올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난들 모르죠. 그때 김무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근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시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부평에서 20만 대를 만들었던 때야. 근데 자동차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요 차종이 한 5개는 있어야 돼요. 대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중형이 있어야 되고 소형이 있어야 되고 경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도 3천억씩 들었어요. 그럼 3천억씩 들여가지고 20만 대를 팔면 그냥 3천억 나누기 20 그러면 한 대당 개발비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개발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안 하면 차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회장이랑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20만 대짜리로 왜 GM에서 회사를 샀냐? 그럼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랬더니 네 생각은 뭐냐 그러길래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 러시아 쪽이 이게 이제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동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한국에 일부 공장을 줘서 빨리 200만 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대당 15만 원으로 줄지 않냐? 그랬더니 내 생각이 그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니? 그러길래 옆에 계시는 사장 보고 저 양반이랑 봉급만 비슷하면요 그랬더니 봉급 맞춰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난 32살 때 내 나이가 무지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자동차 부문 부회장이 김태구 회장이셨는데 근데 이 양반이 1년간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났더니 하도 말이 안 돼서 너한테 존댓말을 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네가 아주 멍청한 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반말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백수 안 해보셨죠? 네? 해봤어요? 처갓집에서 전화 와요 안 와요? 오죠? 며칠 버티기 쉬었어요? 못 버텼죠? 내가 나흘 버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6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왜 따라 나왔냐 그랬더니 살아도 죽고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러길래 할 수 없이 그래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벌어다 준 돈 많았거든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길래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6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셀트리온의 지금 김영기 사장입니다. 일어나 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회사를 차린 게 아니라 그냥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 출신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거는 회의를 해야지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근을 딱 하면 오전 회의를 시작하는데 회의 주제가 오늘 점심 메뉴예요. 그거 가지고 3시간 진지하게 토의해가지고 짜장면을 시키고 오후가 되면 다시 토의를 해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거냐 먹고 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갑디다. 이거 보름 당하고 났더니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할 거냐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었으면 진작 했지. 백수 된 다음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또 맨날 당신만 믿어 그렇게 하고 뭐 대단한 돈 준 거 5천만 원 준 거 가지고 아직도 여유 있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가기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다들 현명한 선택이래. 그러니까 그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갈 때 여러 사람들이 잘 가라고 하는데 그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인사말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LA를 갔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왜 왔냐 그러길래 사업 구상하러 왔더니 세탁소 하는 사람은 나한테 세탁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거 싸게 팔 테니까. 그다음에 식당 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식당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간 게 샌프란시스코야. 왜냐면 거기 한국인이 적으니까. 근데 그때 산호세 호텔비가 엄청나게 비쌀 때였었어요. 근데 갔더니 80불짜리 모텔이 있길래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왜 80불인 줄 알았어요. 기찻길 옆에 있는데 5분에 기차가 한 대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만 되면 기차 세는 거예요. 기차 한 대, 기차 2대. 그러다가 기차가 안 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오면은 안도가 되고. 그래서 며칠 밤은 기차 세다가 밤을 샜어요. 그러고 이제 며칠 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거기가 바이오벨리다 거기가. 그러고 그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제넨텍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오텍 회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더니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오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줄 알았으면 몰라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건물 좀 있고 그러길래 만만해 보여서 그래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재미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도대체 바이오는 뭐고 제약 사업은 뭔가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약 사업이 재미난 게요. 이게 FDA라는 게 있어가지고 현재 네가 뭐 하는지 미래에 뭐 하는지를 다 가르쳐 줘야지만 돼요. 다 예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이 안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개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모으다 보니까 한 3달쯤 지나니까 내 호텔 변원박에 전 세계 제약회사의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그 전까지는 약이라고는 아스피린밖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약 그러면 일단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의사, 약사, 그러고 생명공학 박사 이러면 어려워 보이길래 내 거 아닌 줄 알고 몰랐다가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개발한 약의 종류는 400개 미만입니다. 기본 물질은. 그러면 이 약의 원리가 뭔지, 임상해 보니까 부작용이 뭔지, 효능이 뭔지를 한 물질 가지고 반나절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은 의사들하고 밥 먹다가 약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너 전공이 약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야, 굳이 지가 만났던 애들 중에 너 진짜 똑똑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쭐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명공학 약을 쭉 보다 보니까 의학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친구 보고 의사 보고 야 의사하는 친구 보고 책 좀 달라니까 이 새끼 이만큼을 주는데 우선 글자가 작고 다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비구자니까 딱 좋더라고. 비구자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은 비구자는 용어로 썼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해부학을 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의학 서적의 절반이 그림인데 장기 그림이거든요. 그 절반의 나머지 25%는 장기 이름이에요. 나머지 25%는 그 장기가 겪었던 트러블과 그거에 대한 슈팅 내용이야. 그래서 생명공학은 뭘로 독학했냐? 수능 책에 보면은 고등학생도 있지만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하는 그 저기 생물책이 생물 그 뭐라고 하더라 그때 그 우리 애랑 같이 그거 봤는데 그래서 2달 했더니 뭐 생물 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공학은요 생물을 길게 얘기하면 생명공학입니다. 그리고 생물책보다 그림을 좀 많이 넣어놓고 약어를 많이 넣어놓으면 생명공학이에요. 그리고 약학은 양 400개 외우면 돼요. 의학은 또 뭐냐면 해부학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의학 서적 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거는 뭐냐면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느려요.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장기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할아버지 간 다르고 아버지 간 다르고 아들 간 다르면 공부할 게 많은데 할아버지 간이나 네 간이나 똑같거든. 그렇잖아. 간이 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간에 대한 새로운 학문이 개수로 많이 나왔자 100개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0개만 휙 보면 최신학문 다 보는 건데.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뒤에 할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어제 그저께는 터키에서 제 파트너가 왔어요. 터키 우리랑 똑같은 우랄 알타기어 사람입니다. 어순이 똑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스탄불 갈 때 단어 100개 딱 줘요. 그래서 이스탄불 비행할 때까지 100개는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하고 한국말 쓰지 마. 100개면은요 먹고 사는데 터키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거든요.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탁 얘기하면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1000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었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잠깐 나와봐요. 네. 한국말 할 줄 알죠? 이리 와요. 우선 관중들한테 인사하시고. 인사해요. 소속.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에서 왔고요. 권상민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대학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요? 고대 나왔습니다. 오, 나보다 좋은 대학 나왔네. 그다음에 나이 몇 살이에요? 예, 39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렸고. 네. 5천만 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어이. 잘 기억해 두세요. 10년 뒤에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면 충분할 것 같죠? 11년. 11년? 오케이. 그래 넉넉하게 12년. 네.
저기 12년 뒤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거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재미난 걸 발견한 게 이제 모든 제약회사가 바깥 미래에 뭘 하겠다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환자가 많은 약은 이미 다 개발이 된 거야. 개발하겠다는 게 환자가 다 작은 약만 개발하겠다고 돼 있는 거야. 근데 FDA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환자가 많은 거나 작은 거나 개발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약은 개발해봤자 경제성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저걸 개발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제약회사는 전 세계 시장이 1,700조입니다. 가장 큰 산업이에요. 그동안 화자나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가 1,700조 시장의 70%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약회사는 그렇게 100년, 10년씩 된 그런 대형 회사가 아니면 엄두를 못 내던 산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 고령화가 되거든요. 고령화가 되면 약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정부가 해주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면 경쟁을 시킬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이기겠더라고요. 오래됐던 회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등치가 큰 회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재미난 건 바로 뭐냐? 새로운 약을 한다는 것들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약이 별로 성공할 확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제약산업은 R&D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겠더라고요. 그러면 아시아의 기회가 오겠더라고요. 그럼 아시아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공산국가고 일본보다는 한국이 창의력이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한테 이 산업이 맞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포트로 써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리포트를 써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우 망가뜨린 놈이라고 내 얘기를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밥이나 사주려고 그러고. 근데 또 내 얘기를 듣더니 내 얘기를 들었던 애들은 또 그 회사를 관두고 우리 회사로 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들어갔더니 돈은 안 오고 사람만 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이 컨설팅을 하려고 하다가 저 친구한테 야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자동차 회사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계산을 착 해주는데 1,200억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송도 경제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갯벌이었었어요. 근데 갯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3만 평을 샀더니 150억에 사는데 10년 거치 상한으로 사서 15억만 내면 되는 거길래 일단 15억을 냈어요. 1년 뒤에 나중에 15억을 내놔 안 되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갑자기 거기가 경제특구가 된 거야. 그러더니 농협에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담보로 800억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15억에 사서 800억을 대출을 받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길래 공무원한테 그랬죠. 너 사라고 지금. 그때 그 친구는 안 샀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초기에 투자자들이 한 400억이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200억이 딱 잡길래 돈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이제 나는 성공하는 것만 남았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데까지 3,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계산을 1,800억을 잘못한 거야. 1,800억을. 그래서 1,200억 돈 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7년 동안 고생 진짜 직사게 했어요. 1,800억 계산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한테 물어봤지. 얼마가 더 필요하냐 했더니 잘 모르겠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손 들어도 부도고 더 나가다 손 들어도 부도고 형량도 같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4씩은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왜 끝까지 했냐? 간단해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죽을 정상을 또 가는 거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0년에 하던 얘기를 전 세계 제약업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년째 되니까 이제 서로 나한테 막 돈을 대줍디다. 그리고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나보고 회사를 팔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한 지 딱 17년 지났어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모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현재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약이 위로는 아이슬란드에서 공화국까지 수출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제품이 북유럽에서는 쉐어를 100%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90%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60%를 넘었어요. 두 번째 제품이 런칭한 지 3달 지났는데 이미 유럽에서 쉐어를 30%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애뉴얼 레포트에 보면 미래의 너의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다 해서 그게 지대의 미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6명이 5천만 원 가지고 차렸던 홀딩스가 현재 자산이 이미 5조인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바이올로직을 하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현재는 시가총액이 뭐 20조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조라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31, 2조니까 무척 커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는 케미칼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케미칼 약도 이제 수출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판매하는 회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인데 저 회사도 시가총액이 한 8조 정도 합니다. 저 회사도.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8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모를 테니까 그 얘기하면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무척 많은 돈인데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한테 얼마 있냐고 물어보고 엄마 아빠가 가진 것보다 얼마나 많은 건가를 계산해봐요. 알았지? 아직 조 단위로 돈 가져본 적은 없죠? 그 집에 한 1, 2조 있는 집 없지?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됐어요. 이런 회사들이. 제가 우리 회사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광고에서 보니까 거꾸로 달리기라는 얘기 나오죠. 거꾸로 달리는 거 뭐냐?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왜 충울증살증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5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야.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요새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진갑이 되니까 62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업을 할 줄은 모르겠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흙수저의 정의, 나무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쟁이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얼마나. 오케이.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알았어요. 봤어요.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게 임무인가 보죠? 알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 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홍보팀 애들이 우리 그룹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까?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툭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양지와 음지가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존의 질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가는 4차 산업 이런 패러다임 때문에 생기는 실업자를 그 사람들의 잡을 다시 찾아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일할 일터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재앙이다. 그래서 4차 산업은 혁명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가나 사회는 이 시대가 왔을 때 일거리를 놓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업가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업을 속도를 늦춰야 돼요. 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업을 질러버리는 거는 그건 같이 죽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공존입니다. 공존이 준비되지 전제가 안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재앙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것은 그 산업을 공존이라는 전제에서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구제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도해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같이 공존해주는 대상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의전분을 아주 내가 쉽게 얘기했어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만 자금이 없는 사람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을 준비해서 투자자들을 모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17년 전에서부터 시작했듯이. 그래서 이 4차 산업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경과 MBN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큰 화두일 이런 큰 세션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1시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짧은 시간 동안 전할 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온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했던 케이스는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이런 시대야말로 공존이라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이쪽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가들은 기존에 투자하는 패턴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게 하려면, 새로운 핵심의 에너지게 하려면 이게 그냥 과학자들만의 게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화두를 전 국민이 관심을 다 가져야 되는 화두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매경과 MBN이 이런 거창한 세션을 준비한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헤어지면서 그런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야,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놈도 받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받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세션에서 얘기하는 강사 내가 잠깐 봤는데 그냥 평범해 보이던데요. 한국말도 못하고 중국어 하던데.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앞에 강사 누군지 안 봤는데 평범했죠. 양복 한 벌 사 입을 돈도 없어서 캐주얼하게 나왔다면서. 예?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요, 내가 한 7년 무지장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저 친구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1,800억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때 최고로 무서운 건 은행 문 여는 거였어요. 은행 문만 닫으면 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게 수능 같은 거 보면 1시간 뒤에 은행 문을 열잖아. 근데 치사한 새끼들 또 1시간 연장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맨날 줄 돈은 없는데 돈 달라는 사람만 있는 거야.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놓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나야.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살하면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자살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인포메이션이 풍부한 거야. 요령도 다 있고, 그리고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기 날짜별로 파트너를 구하더라고. 20일 날 죽고 싶은 사람은 우리한테 오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답이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나는 이게 체중이 나가서 연예인들 같이 붕대 감고 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 붕대 끊어지면 또 떨어진 거 다시 이어서 죽기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많이 봐서 강다리를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교각의 폭이 좁디다 이게. 그래서 바람 불어서 잘못하면 교각에 머리 부딪히면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데서 자동차로 강으로 뛰어드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수리 쪽에 그런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는 정했어요. 그러고 이제 유서를 써놓고서는 유언을 했는데, 또 희한하게 유언을 알아듣는 놈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야 이 새끼 그 유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유서를 써놨는데 자살하기 전날은 되게 꼴딱 새더라고. 왜냐면 놓고서 다시 생각하니까 못 찾아도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옮기는 거야. 그런데 금방 찾아도 안 되잖아. 그래서 꼴딱 샜어요. 그럼 날 잡은 날이 됐길래 이제 나오는데, 다시 마지막으로 유언을 마누라고 애들한테 했는데 잘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유 대가리 나쁜 년 같으니라고, 지 남편 유언도 못 알아들어.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양수리 앞으로 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민이 점심을 먹고 죽을까 그냥 죽을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메뉴를 오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저것 막 시켰더니 식당 주인이 막 짜증내는 거야. 먹고 싶은 것만 시키라고. 그래서 다 주라고 그랬더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식당 아줌마한테 야단 맞고서는 그 제육볶음하고 도토리묵하고 몇 개 시켜서 이제 먹고서는 이제 해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양수리 그쪽으로 갔는데, 아 이게 지금 이제 액셀레이팅을 지금 할까 언제 할까 하는데 이게 좀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액셀레이팅을 했는데, 이렇게 생긴 노로다 보니까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내가 자살하러 같이 트럭에 쳐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씨 오늘 아무래도 일진이 안 좋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그러고서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암기하기 좋은 날로 잡아야. 그래서 1일 날 아니면 15일 날 아니면 30일, 특히 좋아하는 날이 국경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에머전시 플랜으로 15일 플랜을 더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15일을 더 살아야 되니까 계획에도 없는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마누라를 보고서는 그동안 미안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5일 동안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 소리만 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5일이 지났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맨날 사업하고 시작해서 말도 안 하던 애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가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행 사람들이 다시 서류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다음 페이지 줘보세요. 남들이 저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뭐 신화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본질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본질 간단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저라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혼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파트너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니네가 나중에 성공하고 싶으면 네 친구가 지금 현재 5명밖에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5명으로 늘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50명으로 늘려. 그래서 집에 네가 들어가면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야 돼.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야. 그런데 목숨 끊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근데 알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그놈의 트럭 기사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가 싸움이 없어져요. 이 나라가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런 걸 보고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그 나라를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가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가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암담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는 곧 오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곧 새로운 변화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변화가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흑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대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미국 갔더니 그 담배를 피는데 그 미국 가서 말보로 달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발음을 굴려야 되거든. 그러면 미국 가면 허관날 켄트만 피워요. 켄트는 다 알아듣거든. 예? 근데 그 영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예요. 돈, 지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 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행사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한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직업이 사업까지 말하는 게 내 직업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조리 있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시간을 써도 할 얘기는 다 이건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Thank you, Chairman Seo, for your 아니, valuable 몇 분 work. 남았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5시 13분입니다. 3분 지났는데 그러면 제가 제 직권으로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세션은 정시에 시작하고 여러분의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 자, 한 사람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리 오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나서 한 명만 질문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하고 창업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정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경제와 경영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기업의 시장 논리에 따라 가지고 계속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맞춰 가지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이 혁신과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진보적 생각은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적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은 보수적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가치는 바로 뭐냐? 이익을 추구해야죠. 근데 그 이익을 그 기업보다, 그 기업 안에 있는 구성원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라는 건 절반의 목표입니다. 절반은 그 이익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사회 위에 존재하는 단체일 뿐이지 사회와 떨어져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익은 사주가 가지라고 생기는 거 아니고, 종업원만 다 가지라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주만 다 가지라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돼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과 변화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이만하면 됐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 경제의 주체가 현상 유지를 해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끝없이 혁신과 변화를 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기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익은 사회로 되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좋은 거는 존경받는 기업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존경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됐어요? 내가 얘기하고 나도 기자 용어로는 딱 좋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실천은 다 하고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게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휴식 시간까지 뺏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 이런 영광된 자리를 갖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주최 측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